더글라스 켈너, 기술 자본주의 사회, Techno Capitalism, or Capitalism defined by ever sophisticated advances in technology. 정보와 지식이 생산과정 및 사회와 일상생활의 조직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봤다. 권력, 통제, 이해관계에 대한 마르크스적 관심을 보였다. 계급, 자본, 상품화, 이윤 등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았다. 드와이트 맥도널드, 대중문화 비판. 대중문화의 소비자에게는 대중문화 상품을 살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의 선택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드와이트 맥도널드, 대중문화 비판. 어빙 고프만, 연기론, 드라마turgy. 일상생활에서의 자아표현, 1959년작.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아표현에 대한 연극학적 접근으로 인간은 상징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생활에 마치 연극처럼 자기의 인상을 관리한다고 언급했다. 다시, 어빙 고프만,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아표현에 대한 연극학적 접근으로 인간은 상징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생활을 마치 연극처럼 자신의 인상을 관리한다고 보았다. 인터넷상의 개인은 자신의 본래 정체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해도 글쓰기 양식이나 언어, 사고방식 등 암시적인 단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한 익명성은 제한적이다 라고 보았다. 에치오니, 서비스 사회, 탈근대사회, 포스트모던 소사이티. 활동사회. 활동사회는 대중의 참여사회고 공동체주의 이론을 제시했다. 다시, 에치오니는 활동사회는 대중의 참여사회이며 그리고 공동체주의라는 이론을 제시했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공동체가 지역적 제한으로부터 해방되고 커뮤니티 리버레이트, 가치와 신념에 바탕한 사회적 망에 의해 형성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예견했다. 이에 대해 웰만도 같은 생각을 가졌다. 공동체의 전통적 속성으로 안정성, 공유문화, 친밀감, 이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 안정성은 동일 장소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동일한 사람들과 공동 경험을 공유하는 것, 이것을 안정성이라고 보았고, 공유 문화는 사회적 가치, 언어 행위, 규범을 포괄하는 공동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것이 공유 문화라고 보았다. 다시, 에치오니의 공동체의 전통적 속성 세 가지, 안정성, 공유 문화, 친밀감. 안정성은 동일 장소에 장기 거주하면서 동일한 사람들과 공동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나타내고, 공유 문화는 사회적 가치, 언어 행위, 규범을 포괄하는 공동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라고 봤다. 에버렛 로저스, 개혁 확산 이론, 혁신의 확산. 1995년작 Diffusion of Innovation Theory. 개혁 확산 이론, 혁신의 확산. 에버렛 로저스. 1903년 가브리엘 타드의 수적 수용자 S 곡선 그래프 이론. 1940년 브라이스 라이언과 닐 그로스의 잡종 교배 옥수수 확산 연구의 영향을 받았다.
사회 구성원에게 새 아이디어나 기술, 즉 개혁물, 이노베이션이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어느 정도 시간을 거쳐 전파되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다시, 사회 구성원에게 새 아이디어나 기술, 즉 개혁물, 이노베이션이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어느 정도 시간을 거쳐 전파되는지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early adopter의 개념을 소개했다. 이 개혁 확산의 4가지 요인으로 개혁, 커뮤니케이션 채널, 시간, 사회 체계, 다시 개혁, 커뮤니케이션 채널, 시간, 사회 체계를 들었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라는 것은 여기서 매스미디어를 말하는데, 매스미디어는 전달의 기능을 하고 사람 간, 대인 간 채널은 설득을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시, 커뮤니케이션 채널에는 매스미디어와 대인 간 채널이 있는데, 매스미디어는 이 개혁을 전달하고, 대인 간 채널, 사람 간 채널은 개혁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개혁, 수용, adoption. 개혁, 수용의 결정 요인. 상대적 이점, relative advantage. 적합성, compatibility. 이 적합성이라는 건 예를 들어 이슬람 교인이나 천주 교인에게 피임약 판매를 하는 것은 좀 부적합한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다. 그 다음 복잡성, complexity. 시험 가능성, triability. 한번 시도를 해본다 이런 거가 되겠고, 관찰 가능성, observability. 그 다음에 위험성, perceived risk. 다시, 개혁 수용의 결정 요인으로 상대적 이점, 적합성, 복잡성, 시험 가능성, 관찰 가능성, 위험성을 들고 있다. 개혁 성향에 대해서 개혁자, 혁신자, 이노베이터, 그 다음 게이트키퍼, 그 다음 초기 수용자, early adopter. 초기 수용자는 opinion leader가 되겠고, 그 다음 초기 다수자, early majority, 그 다음 후기 다수자, late majority, 그 다음 느림보, laggard. 여기서 느림보, laggard는 친개혁 편견, pro-innovation bias, 친개혁 편견이라는 비판을 받는 용어가 되겠다. 다시, 자, 개혁 성향에 따른 순서를 보면 개혁자, 혁신자에서 초기 수용자, 그 다음 초기 다수자, 그 다음 후기 다수자, 그 다음 느림보. 이 에버렛 로저스의 개혁 확산 이론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친개혁 편견, 개인 비난 편견, 기억력 문제, 그리고 개혁물의 결과에 무관심하다는 점, 이 4가지가 개혁 확산 이론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되겠는데, 이 친개혁 편견, pro-innovation bias는 개혁물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확산, 수용될 것이라 가정한다는 것, 이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개인 비난 편견, individual blame bias가 있고, 그 다음 기억력 문제, recall problem. 그 개혁을 했는데 그 개혁물을 언제 받아들였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정확히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그리고 개혁물의 결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점, 그러니까 어떻게 분배되었는지에 대한 개혁 확산 이론에 언급이 없다는 점, 후속 조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사회 격차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 다시, 에버렛 로저스의 개혁 확산 이론에 대한 비판 4가지, 친개혁 편견, 개인 비난 편견, 기억력 문제, 개혁물의 결과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점.
에반스. 정보를 자연세계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다시 정보를 자연세계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정보란 세상에서 존재하는 물질이나 에너지의 흐름을 인식하는 것. 자,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이나 에너지의 흐름을 인식하는 것이 정보다. 물질이나 에너지는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정보를 연구해야 된다 라고 말했다. 소시일. 언어는 기호와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다시, 언어라는 것은 기호와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기호, 사인은 기표, 그러니까 글자와 기의, 정신적 이미지, 기표와 기를 합친 것, 그게 기호가 되겠다. 다시, 기호라는 것은 기표와 기의, 즉 글자와 정신적 이미지를 합친 개념이라고 보겠다. 그 다음에 랑그는 언어 체계를 가리키고, 파롤은 언어의 개별적인 사용을 의미한다. 다시, 랑그는 언어 체계, 파롤은 언어의 개별적 사용을 의미한다. 기호는 signifier, 기호의 소리, 즉 감각적 이미지, 사운드, 특정 정신개념 혹은 아이디어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이 기호의 소리와 signified, 기호의 의미, 정신적 개념 혹은 아이디어. 따라서 기호의 소리와 관련된 개념인 기호의 의미 사이의 관계로 이해해야 된다. 다시, 기호는 signifier, 기호의 소리와 signified, 기호의 의미 사이의 관계로 이해해야 된다. 기호는 기호의 소리나 기호의 의미로 각각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둘 사이의 관계로 인식되는 것이다. 언어적 기호는 두 개의 개체인데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이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에 하나의 소리 이미지가 합쳐진 것이다. 다시, 언어적 기호는 두 개의 개체인데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이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에 하나의 소리 이미지가 합쳐진 것이다. 의미 생산을 지배하는 규칙과 관습을 통한 문화를 연구했다. 다시, 의미 생산을 지배하는 규칙과 관습을 통한 문화를 연구했다. 참고로 사피어-워프 하이포테시스, 사이퍼-워프가 쓰이는데 linguistic relativity, 언어 상대성, 그 정도로 번역되어 있고, 한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과 행동이 그 사람이 쓰는 언어의 문법적 체계와 관련이 있다는 언어학적인 가설이다. 즉, 사용 언어에 따라 사고가 형성된다는 뜻이다. 사피어-워프가 쓸 언어 상대성 이론, 한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과 행동이 그 사람이 쓰는 언어의 문법적 체계와 관련이 있다 라는 언어학적인 가설이다. 사용 언어에 따라 사고가 형성된다고 본다. 사피어-워프 가설. 프라스티아, 서비스 사회 20세기 위대한 조망이란 책을 저술했고, 이 서비스 사회는 대량의 실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았다. 서비스 노동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고, 참고로 리스먼은 여가 사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리스먼의 경우 노동보다 여가가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프랭크 웹스터, 정보사회 이론이란 책을 저술했으며 테일러주의 사회론,
유전 축적론에 해당한다. 로빈스, 슬랙, 정보사회의 낙관적 시나리오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로 등장했다 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정보사회의 낙관적 시나리오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로 등장했다 고 주장했다. 정보 의미론적 관점에서의 질적 요건. 자, 정보의 의미론적 관점에서의 질적 요건을 4가지 들었는데, 적합성, 적시성, 정확성, 객관성. 자, 적합, 적시, 정확, 객관, 이 4가지를 정보의 질적 요건으로 봤다. 새로운 것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기술, 경제, 직업, 공간, 문화의 5가지 정보사회 개념을 분석하고 있다. 다시, 새로운 것을 확인하는 그 기준의 5가지가 기술이 새로운 것이냐, 경제가 새로운 것이냐, 직업이 새로운 것이냐, 공간이 새롭냐, 문화가 새로운 것이냐. 기술, 경제, 직업, 공간, 문화, 이 5가지 새로운 것을 확인하는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다. 프랭크 웹스터는 다니엘 벨의 이론적 지식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 거래 가능 정보, 직업 변화, 정보 흐름 등과는 거의 무관한 개념이라고 보았다. 비록 이론적 지식이 우리 시대를 과거와 구별시켜주고 각각은 이론적 지식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이론적 지식이 정보통신기술이나 거래 가능 정보, 직업 변화, 정보 흐름 등과는 거의 무관한 개념이다 라고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리고 앤서니 기든스의 성찰적 근대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 문제와 연관된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지식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이론적 지식이 의사결정, 위험관리, 그리고 그것이 초래하는 우리의 문명에 대한 통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시, 자, 프랭크 웹스터는 앤서니 기든스의 성찰적 근대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앤서니 기든스의 성찰적 근대화는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 문제와 연관된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지식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이론적 지식이 의사결정, 위험관리, 그리고 그것이 초래하는 우리의 문명에 대한 통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평하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 관리의 효율화, 노동의 자동화 등 자본주의 유지에 정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세계 네트워크 사회, 자본주의 원리들의 연속, 자본주의 원리들의 변형인 세계 네트워크 사회 라는 말을 했고, 세계화는 사업 문명, 비즈니스 시빌라이제이션의 승리, 이 세계화라는 개념 자체는 사업 문명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 Many books, magazine articles, and TV presentations have encouraged the development of a distinct genre that offers this viewpoint. The mighty micro will usher in an entirely new silicon civilization. 막강한 마이크로가 완전히 새로운 실리콘 문명을 안내할 것이다 라고 봤다. 아무리 많은 다양성을 경험한다 해도 세계는 다음의 공통된 원리를 통해 통합된다라고 했다. 7가지. 지불 능력, 사적 공급, 시장 기준, 경쟁, 그리고 활동의 상품화, 사적 소유, 임금 노동. 다시, 자, 세계가 통합되는 몇 가지 원리들. 첫
첫 번째, 지불 능력이 재화와 서비스 공급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는 점. 두 번째, 사적 공급이 일반적 공급의 토대가 된다는 점. 세 번째, 시장 기준, 즉 이윤과 손실이 가용성 판단의 요인이 된다는 점. 네 번째, 경쟁, 규제가 아니고 경쟁이 경제적 문제를 조직화한다는 점. 다섯 번째, 관계가 가격 평가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되는 활동의 상품화가 규범이 된다는 점. 여섯 번째, 재산의 사적 소유가 국유보다 선호된다는 점. 일곱 번째, 임금 노동이 노동활동을 조직화하는 주요 기제가 된다는 점. 이 일곱 가지를 세 개가 통합되는 몇 가지 원리로 보았다. 실제 의미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기원과 맥락을 가진 정보의 폭발을 찾아내는 것도 바로 역사의 흐름 속에서이다. 즉, 특정한 종류의 정보가 특정한 종류의 이해를 가진 특정한 종류의 집단을 위해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된다 라고 말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조절학파. 조절학파는 이후에 탈포드주의와 유연전문화에 이어지는데, 이 조절학파에 속하는 주요 학자들로 로버트 라이히,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셸 아글리에타, 알랭 리페츠, 로버트 보이어가 있다. 다시, 조절학파에 로버트 라이히,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셸 아글리에타, 알랭 리페츠, 로버트 보이어가 들어있다. 역사의 종언 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이데올로기 대결의 역사, 즉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이런 이데올로기 대결의 역사는 자유주의의 승리로 끝났다. 1989년 냉전이 종식되는 순간은 역사의 종말이다. 그 근거로 이념적으로 헤겔이 말한 인간의 욕구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성이 보장될 때 충족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즉 인정투쟁, struggle for recognition, 이를 가능케 하는 정치제도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라고 보았고, 이를 궁극적이고도 역사적으로 최종적인 정치체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에서 이데올로기 대결의 역사, 즉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 대결의 역사는 자유주의의 승리로 끝났다 라고 말을 했고, 또한 1989년 냉전이 종식되는 순간은 역사의 종말이라고 봤다. 그 근거로 이념적으로 헤겔이 말한 인간의 욕구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성이 보장될 때 충족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즉 인정투쟁, 이를 가능케 하는 정치제도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라고 보았고, 이를 궁극적이고도 역사적으로 최종적인 정치체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적인 관점에서 냉전이라는 기간 동안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파시즘과 공산주의 체제와의 많은 투쟁을 거치면서 승리를 거머쥔 만큼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이념과 철학 체제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대결의 역사가 종말에 도달했다고 파악했다. 여기서 민족과 종교라는 것은 탈역사 시대의 장애물이다 라고 봤다. 다시, 민족이라든가 종교라는 개념은 탈역사 시대의 장애물이다 라고 보았다. 또 저술한 책으로 트러스트, 그 다음에 대붕괴 신질서 라는 책을 저술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성공적 수평 조직이 근로자들에게 힘을 부여한다 라고 했고,
고숙련 자유계약직 종사자들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한다 라고 했다. 또한 자본주의가 생산적 효율성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소비자 열망을 결합하는 독특한 역량을 갖고 있다 라고 했다. 프레드 데이비스 기술 수용 모형 탐 Technology Acceptance Model 1989년 기술 수용 모형, 즉 새로운 기술 사용 의도, 변수를 언급하고 있는데 사용의 용이성 Perceived ease of use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의미하고 있고 사용 가치 Perceived usefulness 일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정도. 다시 프레드 데이비스의 기술 수용 모형의 두 가지 개념 사용 용이성과 사용 가치. 사용 용이성은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용 가치는 일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후 2000년도에 방카테크 앤 모리스의 탐2 모형으로 발전하게 된다. 프레드릭 제임슨 미국의 문학 평론가이자 마르크스주의 정치이론가이다. 정통 막스주의 입장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이론을 철학적으로 고찰했다. 인식의 지도 작성을 통해 전 지구화한 자본주의 시대의 총재상을 연구했다. 다시 프레드릭 제임스는 인식의 지도 작성을 통해 전 지구화한 자본주의 시대의 총체상을 연구했다. 탈근대주의는 후기 자본주의의 문화적 논리다 라고 얘기했다. 리얼리즘 문화는 시장 자본주의에 대응하고 근대주의 문화는 독점 자본주의에 대응하며 탈근대주의 문화는 소비자 자본주의에 대응한다고 봤다. 다시 프레드릭 제임스는 리얼리즘 문화는 시장 자본주의에 근대주의 문화는 독점 자본주의에 탈근대주의 문화는 소비자 자본주의에 대응한다고 봤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자유헌정론 법, 입법, 자유 노예의 길, 예종의 길 사회 속의 지식의 활용 이런 책들을 접수했고 이 사회 속의 지식의 활용에서 보면 위키피디아 지미 웨일즈의 영향을 줬다. 선 마이크로시스템즈 창업자인 조이의 법칙의 크라우드 소싱은 지식은 사람들 사이에 널리 분산되어 있고 사회의 도전은 그러한 지식을 통합하는 기제를 창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사회 속의 지식의 활용 이란 책을 저술했는데 이 내용이 위키피디아 지미 웨일즈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 또한 선 마이크로시스템즈 창업자인 조이의 법칙인 크라우드 소싱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식은 사람들 사이에 널리 분산되어 있고 사회의 도전은 그러한 지식을 통합하는 기제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화폐적 경기론과 중립적 화폐론을 주장했고 자유주의 입장에서 계획경제에 반대했다. 사회주의 및 전체주의 좌파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케인즈의 이론에 대항하여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옹호했다. 특이한 점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같은 독재자를 옹호했다는 점.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아버지로 불리고 있고,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이 프리드리 하이에크를 지지했었다. 프리츠 맥클럽, 지식 경제학, 정보 경제학자. 이후 마크 포렛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보는 단편적, 특정적, 지식은 구조적, 결합적, 보편적이라고 보았다. 다시, 맥클럽은 정보는 단편적, 특정적인 것이고 지식은 구조적, 결합적, 보편적인 것이라고 했다. 지식 산업을 5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교육, 연구개발, 미디어, 정보기계, 정보 서비스, 그리고 기타 정보활동으로 나눴다. 다시, 지식산업 5분류, 교연미기서, 교육, 연구개발, 미디어, 정보기계, 정보 서비스, 그 외 기타 정보활동으로 지식산업을 5가지로 분류했다. 기타 정보활동까지를 얘기를 한다면 6가지로 분류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 지식, 정보, 커뮤니케이션 등 개념적 논의를 바탕으로 지식경제를 시계열로 분석했다. 다시, 지식과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등을 개념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에 바탕을 두어 지식경제를 시계열로 분석했다. 지식은 메시지의 흐름이 축적된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지의 흐름과 관련되어 그 운반자, 변형자, 처리자, 해석자, 분석자, 창조자가 있겠는데, 속기자나 자서전 집필자는 이 메시지의 변형자에 해당하겠고, 회계사는 이 메시지의 처리자라고 보면 되겠고, 통역가는 이 메시지의 흐름에 대해 해석과 관련된 존재라고 볼 수 있겠고, 논설위원의 경우 그 메시지 흐름에 관련해서 분석자라고 볼 수 있으며, 학자, 연구자는 창조자로 볼 수 있겠다. 다시, 맥클럽은 지식은 메시지의 흐름이 축적된 것인데, 이와 관련되어 그 운반자, 변형자, 처리자, 해석자, 분석자, 창조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유형을 몇 가지 나누는데, 그 지식의 유형으로 실용적 지식, 원치 않는 지식, 정신적 지식, 지적 지식, 잡담용 지식, 과거 지식. 다시, 실용적 지식, 원치 않는 지식, 정신적 지식, 지적 지식, 잡담용 지식, 과거 지식,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 시버트, 딜버트, 시버트 등 언론의 사이론, Four Theories of the Press, 1956년작 언론의 사이 이론에서 언론의 유형을 몇 가지 나누는데, 권위주의 언론, 자유주의 언론, 공산주의 언론, 사회 책임 언론. 다시, 권위주의 언론, 자유주의 언론, 공산주의 언론, 사회 책임 언론으로 이렇게 유형을 나눴고, 이 시버트 등의 언론의 사이론은 이후에 데니스 맥퀘일이 발전이론, 개발도상국의 발전이론과 관료의 통제 간섭을 배제하는 민주주의 참여이론, 즉 민주적 참여이론을 추가했다. 다시, 맥퀘일이 시버트의 언론의 사이론을 좀 더 발전시켜서 발전이론과 민주적 참여이론이란 개념을 추가했다. 조지 아미티즈 밀러, 정보 부화량 역유자 곡선, 극화현상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정보 부화량 역유자 곡선은 정보 과잉 문제, Information Overload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개념이다. 조지 거브너,
TV를 많이 볼수록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바에 대해 아는 정도가 더 적다 라고 했으며, 이 조지 거버너는 a professor of communication and the founder of cultivation theory, 커뮤니케이션 교수였었고 배양이론 초안자가 되겠다. 문화개발이론, 배양이론을 이제 문화개발이론이라고도 하는데, 문화개발이론, 개발이론, 배양이론. 자, 사람들의 인식, 태도, 가치에 대해 텔레비전 시청이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조지 길더, 마이크로코즘. 여기서 마이크로코즘은 그 사전상 의미가 소우주, 또 하나의 우주라는 의미인데, The Quantum Revolution in Economics and Technology,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의 양자혁명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1989년작이고 부와 권력의 원천은 정보에 있다 고 보았고, 마이크로칩과 컴퓨터 기술을 총칭하는 말이다. 20세기 최대의 사건은 물질의 몰락이며, 컴퓨터 시대가 끝나는 자리에 텔레코즘의 세상이 있다 라고 했다. 조지 길더의 저서 마이크로코즘, 소우주, 또 하나의 우주. 자, 텔레코즘 2004년 작, 통신기술 혁신을 얘기하는 책이고, 광인터넷 FTTH, Fiber to the Home 개발 시 무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고 봤다. 광인터넷 FTTH, Fiber to the Home. 구글의 종말 2019년에 썼으며